GTC가 열흘 남았는데 요즘 경제 유튜브 어딜 틀어도 똑같은 소리예요. SK 하이닉스가 수혜줍니다. TSMC가 수혜줍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걸 왜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삼성이 이기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료를 파면 팔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이유가 재밌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갑니다. SK 하이닉스가 1순위라고? 삼성이 역전하면요. TSMC가 대체 불가라고? 인텔이 치고 올라오면요. 이거 결국 AI 버블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때려볼 거예요. 때려서 안 무너지면 그때 진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무너지면 솔직하게 무너졌다고 할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상황부터 짚어야 돼요. 이란이에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했고 유가가 이틀간 13% 급등했어요. 3월 3일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터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루에 11% 넘게 빠졌어요. 트럼프가 4에서 5주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GTC가 3월 16일이에요. 전쟁 리스크가 정확히 이 기간과 겹칩니다. 트럼프 반도체 관세 15% 재추진도 2월 27일에 나왔고요. 이 상황에서 GTC 수혜주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먼저 때려야 할 걸 때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GTC 최대 수혜주라는데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이거 들으면 화가 나죠? 당연히 나야 돼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거든요. 2월 12일이에요. SK 하이닉스보다 빨라요. 삼성 HBM4는 자체 4나노 파운드리 로직 다이에다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1C D램을 올렸어요. 순수하게 스펙만 놓으면 삼성이 위입니다. D램 웨이퍼 투입량도 삼성이 월 73만 장, SK 하이닉스 62만 장, 총 생산 역량도 삼성이 크고요. 젠순왕이 직접 삼성도 필요하고 SK 하이닉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 멈췄어요. 삼성이 이기는 거 아닌가? 스펙도 좋고 생산 역량도 크고 먼저 출하까지 했는데 HBM이라는 물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됩니다. 극박 D램 다이를 12층에서 16층까지 수직으로 쌓는 물건이에요. 이 과정에서 모든 걸 가르는 변수가 딱 하나 있어요. 수율이에요. 양산 수율. 업계에서 추정하기로 SK 하이닉스는 HBM3E에서 이미 80에서 90% 수율을 확보했고 HBM4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삼성은 아직 개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16층 HBM4인데 이 수율이 10% 수준이에요. 1C D램 월 생산량도 6만에서 7만 장, 전체 D램 생산의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놓쳤던 게 있었어요. 먼저 출하했다는 거랑 대량으로 안정 공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HBM은 생산 리드 타임이 6개월 이상이에요. 엔비디아가 공급 배분을 정할 때 보는 건 누가 먼저 샘플을 보냈냐가 아니라 수율 곱하기 생산량이에요. 실제로 몇 개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물리적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트렌드포스 2월 보도를 보면 SK 하이닉스 50%대 중반, 삼성 20%대 중반, 마이크론 약 20%. 이건 엔비디아가 각 공급사의 능력을 종합평가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왜 뒤집히기 어려우냐? 공정 방식 자체가 달라요. SK 하이닉스의 MR머프는 12층 D램을 한 번에 가열해서 접합하는 방식이에요. 삼성의 TCNCF는 한 층씩 필름을 깔고 올리는 방식이고요. SK 하이닉스는 12층짜리 샌드위치를 프레스로 한 번에 눌러서 만드는 거고 삼성은 한 층씩 빵 올리고 재료 올리고를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빠르고 균일할지는 상식적으로도 답이 나오죠. 이걸 1년 안에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삼성은 볼 것도 없냐? 아니에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주가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지배력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실려 있어요. 노무라가 목표가를 156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시장이 이미 기대를 싣고 있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반대 상황이에요. HBM3 2세대 실패 내러티브가 아직 주가를 짓누르고 있어요. 한경에서 고작 20% 점유율, 실망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GTC에서 삼성 배분 비율이 30%로 올라갔다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저 효과가 터지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놈이 천장 근처에서 올라가는 놈보다 탄력이 세요. 펀더멘털 수의 1위는 SK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서프라이즈에 의한 주가 탄력은 삼성이 더 클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를 구분 못하면 투자 판단이 흔들려요. SK 하이닉스와 삼성 사이의 구도는 그렇고요. TSMC한테 좀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TSMC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먼저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대체 불가능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사람들이. 인텔 EMIB가 있습니다. 대형 실리콘 인터포저 없이 작은 실리콘 브릿지로 칩넷을 연결하는 기술인데
코어스보다 비용이 낮고 열 관리가 쉬워요. 인텔이 포베로스로 이미 4000단계 CPU를 출하한 실적이 있고 구글이 차기 TPU V9에 인텔 EMIB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돌고 있어요. 실제로 TSMC 코어스가 꽉 차서 구글이 TPU 생산 목표를 400만 개에서 300만 개로 줄여야 했거든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보고 인텔이 진짜 치고 올라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개별 기술만 보면 안 되는 게 이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엔비디아의 루빈 GPU는 TSMC 3나노로 제조되고 코어스 L로 패키징돼요. 칩 설계 단계부터 TSMC 공정에 맞춰서 최적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인텔로 옮기려면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1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인텔 시설을 검토했다가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텔 파운드리 부사장이 직접 코어스에서 EMIB로 쉽게 포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엔비디아가 패스한 거예요. 이게 다 말해주는 겁니다. 물량 얘기를 하면 비교 자체가 좀 민망해져요. TSMC가 2026년 말 기준 코어스 월 13만 장 전후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요. 1월 28일에 26년부터 27년 캐파 목표를 전면 상향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엔비디아가 이 물량의 60% 이상을 이미 잡았어요. 인텔이 뉴멕시코에서 EMIB 30%, 포베로스 150% 증설을 하고 있긴 한데 절대 규모로는 아직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TSMC가 지금 코포스라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반도체 패키징은 둥근 300mm 웨이퍼 위에서 했거든요. 코포스는 이걸 12.2인치 정사각형 패널 위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둥근 웨이퍼에서는 칩 크기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레티클 한계라고 하는데 아무리 큰 칩도 이 크기를 넘을 수 없었어요. 직사각형 패널로 가면 이 한계가 깨져요. 루빈 울트라 2027년에서 28년에 나올 녀석이 이 코포스 위에서 만들어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텔이 코어스를 따라잡으려고 뛰는 동안 TSMC는 이미 다음 코너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인텔 EMIB는 대안이에요. 대체제가 아닙니다. TSMC 코어스의 예약이 꽉 찼을 때 다른 데를 갈 수는 있어요. 그거랑 TSMC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오히려 예약이 꽉 찼다는 것 자체가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심호흡 하신 분들 내쉬셔도 됩니다. 제일 불편한 질문이에요. 이거 피하면 안 돼요. 이거 AI 버블 아닙니까? 1999년 닷컴이랑 뭐가 다릅니까? 하이퍼스케일러 5사의 2026년 캐펙스 합계가 650조에서 700조 원이에요. CNBC 2월 6일 보도 기준이에요. 아마존만 200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숫자예요. 1999년에도 구조적 수요라고 했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쓰지도 않는 광 케이블의 산이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파다가 진짜 놀랐던 게 있어요. 닷컴 당시에 흑자 내면서 양의 이면 현금 흐름을 기록한 기업이 전체의 7%였다는 거예요. 7%. 93%가 돈을 태우면서 미래에 벌 겁니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연 20에서 40% 매출 성장을 하면서 실제 영업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픈 AI 연 환산 매출 200억 달러, 전년 대비 3배, AWS 매출 런레이트 1420억 달러, 전년 대비 24% 성장, 구글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전분기 대비 55% 급증해서 2400억 달러를 넘겼어요. 빈 깡통에 돈을 퍼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물건을 사는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700조가 정당화되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골드만삭스 자료가 하나 있어요. 현재 AI 캐펙스가 GDP 대비 0.8%예요. 과거 기술 투자 사이클의 정점이 어디였냐면 철도, 전화, 인터넷 다 1.5% 이상이었어요. 지금 0.8이면 아직 정점의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물론 이번에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 패턴만 놓고 보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겁니다. 버블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27년에서 28년에 감가상각이 본격 반영되면 그때는 진짜 다른 국면이 올 수 있어요. AI 인프라에 투입된 자산 감가상각이 연간 4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거든요. 하이퍼스케일러 합산 이익을 초과하는 규모예요. 이건 진지하게 봐야 돼요. 2026년 GTC 시점에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이 구조에서 버블 터짐을 근거로 수혜주를 피한다? 그건 시기상조예요. 버블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과 버블이 올까봐 아예 안 들어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세 가지를 다 때렸어요. 다 통과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4 최대 공급자 지위, 수율이라는 물리적 사실 앞에서 안 무너져요. TSMC의 대체 불가능성, 인텔은 대안이지 대체제가 아니고 시스템적 잠금 효과는 오히려 깊어지고 있어요. 700조 캐펙스는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이 뒷받침하는 투자이고 사이클 정점까지도 아직 여유가 있어요. HBM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이거 의외로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HBM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있어도 그걸 GPU에 올릴 패키징 용량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TSMC 코어스가 2026년 전량 매진 상태예요.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TSMC가 엔비디아에 배분한 코어스 물량으로 올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용량의 50%밖에 커버가 안 돼요. HBM 병목과 패키징 병목이 이중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한쪽이 풀려도 다른 쪽이 막혀 있으니까 전체 공급 부족은 해소가 안 됩니다. 이 구조에서 HBM 가격이 꺾인다? 경로가 안 보여요. 때릴 건 다 때렸으니까 3월 16일에 뭘 봐야 하느냐. 루빈 양산, HBM4 공급 개시, 코어스 확대. 이건 시장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는 얘기가 확인되는 건 주가를 안 움직여요. 시장은 새로운 정보에만 반응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젠슨 황이 파인만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에요. 파인만은 루빈 다음 세대 아키텍처인데 원래 로드맵이 2028년이에요. 시장은 이걸 먼 미래로 보고 있어요. 젠슨 황이 세상이 본 적 없는 칩을 보여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2월 25일부터 HW 버스터스, 퍼드질라, 롱브릿지가 일제히 파인만이 GTC에서 나올 수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어요. 이 칩은 TSMC A16 1.6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확인되면 TSMC의 27에서 28년 매출 가시성이 확 올라가요.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HBM4 이후에도 초호황이 계속된다는 공식 확인이 되는 거고요. 시장이 0% 반영하고 있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충격파가 가장 큰 영역이에요. 파인만 말고 하나 더 있어요. 16층 또는 HBM4E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CES에서 SK하이닉스가 16층 48기가를 세계 최초로 시연했는데 양산 일정은 아직 안 잡혔거든요.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12층 HBM4 한 개가 500에서 600달러예요. 16층으로 가면 800달러 이상으로 올라요. 같은 소켓에서 매출이 30에서 50% 뛰는 겁니다. 12층에서 16층으로 넘어가면 기존 장비로는 안정적으로 못 쌓아요. TC 본더를 추가로 사야 돼요.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글로벌 1위인데 16층 확정은 이 회사 수주 파이프라인이 한층 더 두꺼워진다는 뜻이에요. 파인만이 나오는지 16층이 확정되는지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LPX 추론렉이라는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그록 LPU 기술을 라이선싱 한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HBM을 안 쓰는 추론 경로를 별도로 열어야 할 만큼 HBM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렉에 52층 PCB가 들어가요. 일반 서버 기판이 10에서 20층인데 52층이에요.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손에 꼽아요. 시장은 이 영역을 거의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GTC 발표가 나온 다음에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전이에요. 돈이 먼저 가는 데가 있어요. 키노트 당일에서 3일 안에 젠슨 황 입에서 직접 이름이 나온 기업이 먼저 반응해요.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삼성, 칩과 메모리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이 1주에서 2주 뒤예요. 증권사들이 키노트를 소화하고 리포트를 쏟아내는 시점인데 여기서 목표가 상향이 나오는 종목이 한 번 더 올라요. 한국 증권사들은 글로벌 IB 리포트가 먼저 나온 다음에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이 시차가 오히려 기회예요. 제일 느린 게 1개월에서 3개월 뒤예요. 전력이나 냉각 같은 인프라 기업은 GTC 당일에 거의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젠슨 황이 무대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삽니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이 기업들은 GTC에서 확인된 GPU 출하 일정이 실제 수주로 확인되는 1분기 실적 시즌 4월에서 5월에 움직여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GTC 당일에 HD 현대일렉트릭을 샀는데 일주일간 안 움직여요. 아, 틀렸나 보다 하고 손절해요. 한 달 뒤에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시간 프레임이 다른 종목을 같은 타이밍에 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반도체는 당일에서 3일 안에 판단하시고 인프라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파도가 다른 종목을 같은 타이밍으로 재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아까 미뤄뒀던 게 있었죠. 전쟁 리스크 한가운데서 GTC를 보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 때문에 시장이 눌린 상태에서 GTC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가격만 빠진 종목이 총매를 만나는 거예요.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개전 후 30일 이내에 시장이 바닥을 잡았어요. 지정학 리스크에 의한 하락은 이벤트가 해소되면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관세도요,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 빅틱테크 면제 방안 검토라는 보도가 바로 뒤따랐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부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AI 인프라를 죽이는 관세를 진짜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까? 참고로 이런 분석도 좋지만 공격적인 분석에 속하긴 하죠. 데이터 기준으로 분석했던 지난 이란 전쟁 영상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며 움직이는 게 내 소중한 계절을 지키기에는 확실하긴 합니다.
3월 16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젠슨 황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단어에 대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시장이 이미 아는 건가? 처음 듣는 건가? 파인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16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키노트 다음날 3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에 엔비디아 애널리스트 Q&A가 있어요.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키노트는 쇼이고 Q&A에서 숫자가 나와요. 출하량, 가격, 마진 가이던스. 키노트에서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Q&A 전까지 포지션을 풀로 잡지 마세요. 이게 생존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반도체를 샀으면 당일에서 3일 안을 판단하시고 전력이나 인프라를 보고 계신 분은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건 1개월에서 3개월 뒤 종목이에요. 레버리지나 신용으로 GTC에 베팅하시면 안 돼요. 이란이라는 변수가 시장 위에 걸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발표가 나와도 전쟁 뉴스 하나에 시장 전체가 내려앉을 수 있어요. GTC는 방향의 확인이에요. 우린의 근거가 아닙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